네, 판토블렌드, Recording in progress. 네, 비오틴 비타민 B군, 네,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판토 블렌드에는 이제 비오틴, 비타민 B군이죠. 네, 그리고 판토텐산이 들어있어요. 판토텐산도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5, 비타민 B5. 그래서 판토텐산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타민 B군의 공통적인 기능이 비타민 시간에 했었잖아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비타민 B가 필요하다. 근데 특별하게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이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제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피부의 염증, 그리고 우리 몸 밖에 있는 음, 부분은 피부고, 네, 몸 안에 있는 피부가 있다라고 했죠. 점막. 네, 점막의 염증. 점막도 피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판토테나 부족하면은 피부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표피 조직, 피부의 표피 조직 성장이 저해됩니다. 이제 판토텐산은 조효소 A의 원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효소 A로 전환되었다가 이제 우리 그 피부 조직에서 피부 장벽 형성 및 유지, 그다음에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지 분비량을 줄여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두피 환경도 조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피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서 우리 그 헤어 관리할 때 이제 이 판토블렌드를 꼭 네,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토텐산에 전구체가 있어요. 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판테놀은 우리가 판테놀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판토텐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판테놀을 섭취해도 되고 판토텐산을 섭취해도 되는데 이제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2022년도에 이제 경구용 탈모 치료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이제 그 판토텐산의 전구체를 탈모 치료에 그런 약품으로 원료로 할 만큼 이제 판토텐산이 우리 그 두피 건강, 피부 건강에 좋고 이제 헤어 관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비오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HN 서플리먼트 할 때 비오티 드렸었고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케라틴 합성에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제 두피 건강, 헤어 관리하실 때 네, 판토 블렌드 잘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우리 두피 건강에서 꼭 피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외선입니다. 너무 강한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두피나 모발이 건조되고 모발이 노화되고 각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막도 손상되고요. 두피에 염증도 발생하고 또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는 그 부분, 모낭이 손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피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두피에서 분비된 피지와 결합을 해가지고 모공을 막게 되거든요. 그럼 비듬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미세먼지가 모공이나 모낭 침투를 해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모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또 혈액순환도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그 모발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잘 주의하시고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제 과도한 육류를 섭취하시게 되면은 동물성 지방, 뭐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 등을 이제 많이 과잉 섭취하게 되고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카페인과 알코올도 많이 피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헤어 관리, 이제 모발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삼백식품, 하얀 쌀밥, 밀가루, 하얀 설탕,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고요. 체내 지방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특히 탈모도 이제 그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이런 식품들을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입니다. 파이토프로틴은 뭐 너무 중요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에서 이제 가장 다 중요하지만 모든 제품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더블 X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오메가 3 그리고 음,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프로틴이죠, 프로틴. 네, 프로틴은 그 전 세계 넘버 원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식물성 프로틴, 파이토 프로틴이죠. 파이토가 이제 식물이라는 뜻이니까 파이토 프로틴이고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분이죠. 우리 몸을 다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또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면역에도 중요하고요. 면역 기관, 면역 조직, 면역 세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면역에 중요한 항체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나 근육을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신체 운동을 이제 관장하는 뭐 근육 운동, 근육의 수축, 그다음에 이완을 관장하는 뭐 액틴, 미오신, 그다음에 편모나 섬모 운동을 관장하는 튜블린 이런 것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성분들을 운반하는 것도 다 단백질이 하고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우리 혈중에 지방을 운반하는 것도 단백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양 단백질 또 효소, 네, 우리 체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체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효소의 구성 성분도 단백질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어 단백질,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물질을 만드는 것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항체,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들어보세요. 사이토카인. 우리 면역 세포들이 만드는 면역에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사이토카인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또 혈액 응고 단백질,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도 상처가 났을 때 네,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로 하는데 이제 생명활동이 꼭 필요하죠. 이제 단백질은 뭐 좀 약간 쉽게 기억하시려면 단백질은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다음에 지방은 뭐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막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막의 성분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이다. 탄수화물은 뭘까요? 탄수화물은 지금 내가 당장 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게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원래는 뺐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구성 단위이고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9가지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음식물로부터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미노산.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꼭 외부의 음식물로부터 섭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 근데 이게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현대인들에게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처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 성장기에 꼭 필요하고요. 성장, 뭐 세포 분열을 하고 몸이 성장할 때 단백질이 이제 그 몸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필요한 게 아르기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이나 수술, 이렇게 회복할 때 필요한 게 이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신장에 특화돼가지고 이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이 세린, 이제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 세린이 신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처럼 좀 잘 보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뉴트리 파이토 프로테인을 드시면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 다른 아미노산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섭취하시면은 이제 아미노산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네.
필수 아미노산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기능성들이 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설명해 드릴 해드릴 필요 없이 다 중요하다. 음.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을 잘 또 유지하고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또 늘리기 위해서 이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근육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발린, 류신, 이소류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특별하게 BCAA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가지사슬 아미노산 이 구조가 이제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지사슬 아미노산 BCAA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BCAA, 크레아틴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섭취하시거든요. 근육을 잘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근육의 합성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다 중요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제 BCAA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BCAA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은 근육을 형성하는데 이제 그 근육 합성 경로를 개시하는 역할, 시작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근육을 구성하는 건 필수 아미노산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BCAA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지사슬 아미노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중요하다.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육의 합성. 그래서 BCAA는 근육 동화 작용의 개시 및 근육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이제 BCAA는 근육을 합성할 때 그 경로를 시작하는 그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BCAA만 보충한다고 해서 근육이 잘 형성되진 않고 그 반응이 시작은 되는데 근육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외국 논문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근감소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명도 줄고 뭐 질병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근육 자체가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은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시는 게 나에게 내가 젊음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 노화를 좀 지연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줄이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률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잘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잘 보충하고 이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근육이 형성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근육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수분도 중요합니다. 수분. 우리가 굿모닝 하실 때 아침에 단백질 이렇게 수분을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근육의 구성 원료가 단백질과 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성 원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보충이 되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단백질만 많이 먹고 물을 적게 먹으면요. 근육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 어, 근육 운동하면 단백질 섭취하시는데 물을 안 드시면은 근육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단백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질문을 하시는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근육량이 잘 안 늘어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잘 늘어나지 않는 원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수분을 잘 보충하지 않는다. 네, 수분이 같이 와야 돼요. 단백질과 함께. 그래서 굿모닝 하실 때에도 아침에만 일어나셔가지고 수분을 충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 동안 물을 잘 안 드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근육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아침에 물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계속 보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활동량이 거의 없으신 분들. 네, 이러한 분들도 근육이 잘 생성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에너지로 쓸 그 연료가 없잖아요.
그 에너지 쓸 연료가 없는데 그러면 뭘 분해하냐면 지방만 분해하면 좋은데 지방도 분해하고 근육도 분해해요. 같이 분해한단 말이죠. 그 연료 탄수화물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육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유산소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뭐 열심히 하셔. 막 4시간, 5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탄수화물 다 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처럼 우리 몸에서 지방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한다. 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도 이제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 근육이 잘 생성 안 됩니다. 근데 근육이 잘 생성되려면 숙면을 취해야 되고 숙면을 취하면 이제 우리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지 근육이 잘 합성이 됩니다. 음, 뭐 성장기 우리 어른들은 성장기가 아니더라도 조금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이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지 근육이 합성이 됩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혈당 문제, 당뇨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당뇨 전 단계, 내당능 장애, 이런 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다음과 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뭐 심근경색, 뇌졸중, 암, 신장질환, 염증, 심장병, 비만, 불면증 이게 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이제 탈모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혈당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최종 당화 산물, 최종 당화 산물이 생깁니다. 이 당독소라고 합니다. 당독소. 이 당독소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당독소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두뇌,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심장병, 폐질환, 그다음에 신장질환, 간질환, 염증, 뭐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거 다 유발시키거든요. 그 당독소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럼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얘네들이 당독소가 생기면은 우리 체내에 세포로 침투해가지고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데 어느 세포로 주로 침투하냐면 심장 근육세포, 뇌신경세포, 간세포에 침투해서 이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당독소가 심장 근육세포, 그럼 심장 약해지겠죠. 그다음에 뇌신경세포, 두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간세포,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죠. 해독이나 대사 합성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치매도 이 혈당 관리 때문에 치매가 발생합니다. 당독소가 두뇌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치매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릅니다. 제3형 당뇨. 음, 당뇨가 치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혈당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에게 앞으로 절대 그,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질병이 뭐예요? 치매잖아요. 요즘 분들은 다 치매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뭐 암, 뭐 뇌심혈관 질환, 심장병 이런 거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다 치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당 관리. 그 혈당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혈당 관리 방법은 네, 뭘까요? 글리코다운을 섭취하시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하셔야지 혈당 관리할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몸을 움직여야지 이 두뇌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혈당 관리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우리가 아침 식사하실 때 굿모닝 할 때 단백질 아침에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은 혈당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이제 그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모닝 하실 때 단백질 드시고 그다음 아침에 채소 같은 거 좀 많이 드시면은 혈당 관리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상 범위에서 갑자기 확 높아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정상 범위 아래로 혈당이 떨어지고 카브 크레이빙이라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그 갈망 상태가 돼요.
이 혈당의 그 변화폭이 크면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시면 하루 종일 이 혈당의 변화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섭취하시는 거죠. 그 단백질, 근육을 잘 형성하려면 단백질 언제 섭취하시는 게 좋으냐? 바로 앞서 제가 밤에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근육 합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성장 호르몬 분비되고 아침에 일어나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 상태에서 단백질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근육 합성이 잘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네, 근육 합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인들의 식생활 패턴을 보면은 단백질은 거의 저녁에 드세요. 저녁에. 네, 고기도 저녁에 드시고, 치맥도 드시고, 뭐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단백질 많이 드시는데, 이제 그 저녁에 드시는 그러한 나쁜 단백질을 다 끊으시고, 아침에 파이토프로틴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이제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면 근육 성장 효과가 크고요. 임상 연구에서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제 그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시게끔 했는데 이제 근육량도 증가하고 근력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잘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잘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은데 저녁에 단백질은 줄이시고 아침에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근육 합성에 유리하다. 그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있을 텐데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육류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잖아요. 근데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문제도 있고 당독소의 그런 생성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들어오면은 그런 육류 단백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당독소가 생기는 거라서 음, 이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줄이시고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하면은 완전 단백질이 아닌데 필수 아미노산이 다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식물성 식품도 몇 가지 식물만 두세 가지만 조합해도 그 필수 아미노산이 다 그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면 지방 콜레스테롤 당독수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면 사망률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10%를 동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 증가하고 대신에 우리가 전체 섭취하는 열량의 3%만 콩이나 곡류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줘도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12% 감소한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을 좀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4%만 줄이는 거예요. 4%만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주더라도 전체 사망률이 34%,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네, 42%나 감소한다는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정말 좋은 거죠. 음. 그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백질이 분자량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너무나 많이 막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거를 다 아미노산 단위로 다 끊어야 되거든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화가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 하실 때 처음에 아침에 단백질 드시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단백질 분해가 잘 되겠죠. 네. 그 단백질은 워낙 그 분해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방 탄수화물 분해 효소와 달리 단백질 분해 효소는 위에서도 분비가 되고 장에서도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분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백질 소화하기 위해서 엔자임 있잖아요, 엔자임. 네, 우리 엔자임 제품 같이 섭취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돼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하면 식물성 단백질, 특히 이 완두콩이라든가 뭐 대두 단백질 이런 단백질에서 그 아미노산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굿모닝 할 때 단백질도 드시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드시고 이렇게 같이 섭취하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식이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소화와 체내 흡수를 촉진하고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연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음, 프로바이오틱스 아침에 드시는 게 좋겠죠.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어떤 질문 많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데 공복에 먹어야 되는지 아침 식사 후에 먹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어떻게 언제 먹어야 되는 언제 섭취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또 공복에 먹으면은 위산이 이제 굉장히 그 빈속에서 위산이 강해요. 위산이 보통 1.5에서 2.5 되는데 공복에서 위산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1.5가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면 그때 위산이 분비되면 이제 음식물과 중화가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복에 더 강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산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은 좀 생존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때는 위산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그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이제 위산을 좀 중화시키신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 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이 있잖아요. 네, 파이토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이 프로틴은 이제 프로틴을 좀 약간 가수분해해 놨어요. 가수분해해 놨으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10만이다. 이거를 한 만으로 이제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금방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수분해해 가지고 대사 과정을 좀 짧게 해서 잘 소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피부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피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히알루론산은 이제 피부 조직과 점막 등에서 이제 수분을 잘 그 머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히알루론산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근육과 피부와 함께 같이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좀 빠르고 이런 단백질이 바로 이제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백질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단백질을 좋은 이 뉴트라이드 파이토 프로틴을 드시는데 그 단백질 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용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몸 안에 기존에 막 있던 단백질을 이제 밖으로 오래된 단백질은 다 배출을 시켜야 되죠. 배출을 시키고 우리가 지금 파이토프로틴 섭취했을 때 새로운 단백질이 들어왔잖아요. 이 새로운 아주 새 단백질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단백질을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오래된 단백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지금 막 섭취한 새로운 단백질이 그냥 우리 몸으로 빠져나가요. 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오래된 단백질을 빼내는 게 중요하다. 배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몸에 오래된 단백질을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뭐 거의 유일한 방법 뭐냐면 뭘까요? 운동이에요, 운동. 음, 운동을 하셔야지 우리 몸에 오래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시고 단백질 섭취하시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네, 프로틴 정말 좋은 뉴트라이트 그 대표적인 제품이고 그 제품의 효과를 제대로 잘 다 얻으시려면 꼭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운동에 대해서 나 몸이 좀 안 좋은데 너무 과체중 비만이라서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수준에 맞는 아주 가벼운 운동도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분명히 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도 좋고요. 근데 요즘은 슬로우 조깅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슬로우 조깅. 근데 뛰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걷듯이 뛰듯이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제품입니다. 파이버 비츠.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 제품이죠. 식이섬유는 네, 우리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죠.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5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두 가지 영양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7대 영양소로 하기도 하죠. 물과 식이섬유. 음,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식이섬유는 이제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이 함유된 섬유질, 셀룰로스로 알려진 성분이고요. 난소화성 다당류, 난소화성 다당류. 이름이 어려운데 소화가 잘 안 된다. 난소화성 다당류.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다. 그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그 구성 단위가 당이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의 일종이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다양한 유익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우리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쫙 흡수하니까 부피도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 지방,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유해 물질 이런 거 같이 흡수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대변의 양을 늘리고 대변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변 통과 이 찌꺼기들은 대장에가 소장에서 이제 그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고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그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그 찌꺼기들이 오랫동안 대장에 머물면요 염증도 유발시키고 그리고 대장암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대장에도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대장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의 이상적인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비율로 한다면 자연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 수용성과 그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수용성과 불용성의 비율이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성 1 들어있으면 불용성이 3. 그래서 그 비율에 맞췄습니다. 파이버 위치 같은 경우에 그 비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취하시면 이제 그러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그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할 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소화기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염증도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 뭐 그 네. 리키거트 신드롬, 장 누수 증후군, 새는 장 증후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건강이 악화일로에 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 네, 이 식이섬유도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장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만 대장암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증가율이 전 세계 1위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20대부터 이 대장암의 위험성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근데 50세 이상 대장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데 29.5일이 걸리는데요. 이제 50세 이하는 그냥 뭐 조금 약간 불편해도 그냥 소화불량이겠지. 건강에 자신하시는 거예요. 잘 검진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평균 217일 후에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되니까 치료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하셔야 되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섬유 잘 섭취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젊다고 해서 이 장 건강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제 암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이라는 자료를 이제 그 발간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 예방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식약처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식물 영양소. 네, 더블 X 할 때 식물 영양소 했었죠. 네, 식물 영양소.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도 했었죠. 네,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E, 뭐 코엔자임 큐텐 이런 항산화 영양소. 이게 이제 암 예방에 필요하다. 또 하나, 암 예방을 위해서는 네, 바로 네,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된다. 네, 식이섬유 섭취해야 된다. 장에 발생하는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내에 그런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유발하는 암도 예방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 네. 파이버 비치 플러스. 네. 식이섬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을 빠르게 장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다음에 식이섬유의 기능성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가지고 배출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네, 담즙산도 결합시켜서 배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면 담즙산을 분비해가지고 지방을 유화시켜요. 그러니까 자, 분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이게 담즙산의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한 담즙산은 장에서 재흡수가 되죠. 다시 담낭으로 갑니다. 담즙산은 90%가 재흡수가 됩니다. 그 장간 순환에 의해서 장과 간의 순환에 의해서 담즙산이 90%가 재흡수가 되는데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요. 이렇게 담즙산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러면 재흡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담즙산이 재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간에서 새롭게 담즙산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담즙산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체내에 콜레스테롤을 다 모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비피도박테리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로 이용됩니다. 그러면 이 비피도박테리움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를 먹이로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단sve지방산을 만들어요. 단sve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단sve지방산을 만들어요. 이 단sve지방산이 간으로 이동해서 우리 체내의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은 이제 이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30배 이상 자기 중량의 30배 이상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그 부피를 굉장히 그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드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잘 안 드시게 되고 체중 조절에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혈당, 당분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당분이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이 있습니다. 그 혈당 관리 아까 제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말씀드렸고 당 독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이섬유도 이 혈당 관리할 때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상 혈당 범위는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은 100 이하,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100에서 뭐, 뭐 126이 넘으면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죠.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 근데 이제 혈당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 범위이고, 근데 좀 더 정확한 그 지표는 뭐냐면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우리 헤모글로빈이 당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이제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그 혈당이 같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이 적혈구가 당화가 되거든요. 당과 결합하게 되고 이걸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복 혈당은 그때 그 당시의 혈당을 측정하는 거고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은 한 2, 3개월 동안 평균 그 혈당 수치를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더 정확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은 이제 공복 혈당 나오고 당화 혈색소 나와요. 당화 혈색소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 당화 혈색소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식이섬유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면 여기 이제 이 리스트는 그러니까 진행된 연구의 리스트, 그 연구 논문들의 리스트고 당화 혈색소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왼쪽으로 가 있다는 건 뭐냐면 당화 혈색소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합니다. 그 식이섬유가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및 인슐린 민감성을 혈당을 조절하고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식이섬유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된다는 프로바이오틱스 증식 인자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음,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섭취를 하시잖아요. 밸런스 유린 섭취하시면서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시면 훨씬 더 이 좋은 균들이
우리 장내에서 잘 정착하고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면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이제 유익균이 이제 식이섬유를 이용해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쇄 지방산, 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우리 몸 디톡스에 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을 통한 독소 배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영양소이다. 미국의 이제 건강 전문지 메디컬 뉴스 투데이에 나온 내용이에요. 식이섬유는 장의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 역할은 해독과 관련된 우리 장을 염증성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유익균과 함께, 그래서 디톡스에 꼭 필요한 것이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식이섬유 중요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루콜라겐. 트루콜라겐은, 네,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특허받은 효소 분해된 그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이드라액티브 프로틴처럼 이제 가수 분해해 놨어요. 그러니까 더 잘 흡수될 수 있겠죠.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콜라겐 자체가 피부의 중요한 엘라스틴과 함께 피부의 중요한 구성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잘 흡수가 된 콜라겐 그리고 피부에 이제 수분을 잘 머금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분이 히알루론산 이렇게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두피 건강에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모발 관리하실 때에도 이 트루콜라겐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되게 아주 세밀하시고 그런 분들이 음, 날카로운 질문 하시는데 어떤 질문 하냐면 아니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아미노산 다 분해가 된다며 그럼 아미노산은 분해가 됐다가 다시 우리 체내에서 필요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콜라겐도 마찬가지 아니냐 콜라겐도 섭취를 하면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됐다가 다시 우리 체내에서 콜라겐으로 합성될지 다른 단백질로 합성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네, 뭐 논리적으로는 콜라겐을 섭취하면 우리 체내에서 콜라겐이 합성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콜라겐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분해가 되면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필수 아미노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배열을 통해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거라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합성이 되는 거라서 콜라겐으로 합성될지 다른 뭐 케라틴으로 합성될지 뭐 다른 단백질로 합성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콜라겐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비율을 보면 그 아미노산 비율이 우리 체내에 이제 그대로 흡수가 되면은 그 비율에 맞춰서 콜라겐이 합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이제 임상 연구를 해보면 콜라겐을 섭취하면 콜라겐의 합성이 잘 된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다른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은 콜라겐으로 합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겐을 섭취하시면 우리 체내에 콜라겐이 잘 합성된다. 그대로 콜라겐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이제 뮤코 다당류의 일종입니다. 뮤코 다당류. 그래서 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 케라탄 황산 이런 것들이 이제 뮤코 다당류라고 합니다. 단백질 동물 조직 중에서 단백질 복합체로 존재하는 다당류의 총칭. 이 이제 뮤코 다당류고 높은 보수력, 그다음에 세포에 적절한 그 수분 환경을 주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의 윤활성과 유연성을 유지시켜주고 외력 및 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에 대해서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그래서 피부 건강, 또 피부 장벽 형성, 또 수분의 그 보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뮤코 다당류고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황산 이런 것들이 이제 뮤코 다당류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 뮤코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연골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연골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인트 가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히알루론산도 연골에 많이 존재합니다. 연골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연골에 수분이 이제 다 증발이 돼가지고 건조가 되고 파괴돼서 염증이 생기는 게 관절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에 잘 수분을 잘 보유하고 있으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코 다당류를 합성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그래서 비타민 A와 함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비타민 A 자체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뮤코 다당류 합성을 통해서 또 피부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이제 있는데 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HDL은 좋다. 근데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HDL은 반대로 이제 그 조직에 사용되고 남은 그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쁘다고 하냐면, 이제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LDL이 운반하다가 혈관에 흘리고 다니니까 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LDL 수치가 높으면요 그만큼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나오면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HDL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청소해서 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HDL이 높으면 좋아요. 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레시틴이 이제 HDL 콜레스테롤에 이제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HDL에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HDL에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HDL에 실어주면 그 HDL이 이제 콜레스테롤 다 가지고 간으로 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여 있다가 이제 HDL이 많아지면 레시틴 섭취하면 HDL이 이 콜레스테롤 깨끗이 청소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레시틴이다. 그리고 또 하나,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 하나, 한 가지는 뭐냐면 두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머리가 좋아진다. 네, 레시틴이 포스타티딜 콜린이거든요. 콜린.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콜린이라는 성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시틴 섭취하면은 두뇌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될 수 있어서 두뇌의 그런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또 여러분들 뭘 알고 계세요? DHA. DHA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뇌 세포 사이에 거리를 더 가깝게 해주고 더 많이 밀착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음, 두뇌의 그런 구조적 신경 가소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DHA도 그래서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레시틴과 DHA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 엔자임 바이옴, 이제 효소입니다. 효소가 나왔습니다. 네, 효소. 효소는 우리 비타민 B군할 때 했었잖아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 네, 효소가 이제 전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효소가 단백질이다. 그리고 그 보조인자가 조효소, 비타민 B 유도체나 비타민 B군과 금속 이온들, 미네랄들, 마그네슘,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을 한다. 이 효소가 이제 우리 체내에 그런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체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게 대사효소. 그다음에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는 게 빨리빨리 분해하는 게 이제 소화효소. 이제
분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소화 요소. 소화 요소는 단백질 분해 요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 뭐 지방 분해 요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사 요소는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소, 산화 환원 요소, 전이 요소, 가수 분해 요소, 뭐 이성화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소화 효소가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감소해요. 네, 소화에서 감소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네, 소화기관의 기능 자체도 떨어지지만 소화 효소도 감소하면서 이제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분해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체내에서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니까 대사 효소를 땡겨오는 거예요. 소화 효소로 바꿔가지고 소화 효소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제 대사 효소가 부족해지겠죠. 대사 요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효소를 잘 제공해 주면 대사 효소가 원래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체내의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소화효소의 부족을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엔자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수명은 체내 효소량에 저하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화효소가 부족해지고 그럼 대사효소가 또 따라서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면은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전 세계에 효소 최고 권위자인 이제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분이 수명은 체내 효소량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이제 처음에 식이섬유 할 때 7대 영양소까지 했잖아요. 물과 식이섬유까지 7대 영양소라고 했는데 또 중요한 영양소 두 가지가 또 추가돼 9대 영양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9대 영양소는 그 일곱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영양소에서 이제 식물 영양소, 효소까지 합쳐가지고 9대 영양소다. 이렇게 어,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네. 효소도 이렇게 소화 효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충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이제 단백질 소화 안 될 때 이제 이 엔자임 같이 보충하시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역시 뉴트라이트의 최고의 제품 중에 하나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뉴트리라이트 마린 오메가3 그다음에 오메가3 밸런스 등에 있죠. 네, 오메가3의 기능성은 혈중 중성 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게 이제 기능성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침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부정맥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장 근육 안정시키고, 중성지방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35g 이상의 생선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사망 6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5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게 되면 심장질환 사망률 30%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루 4.3g 이상의 생선기름 보충제 섭취하면 심근경색 생존자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에 인정받은 식약처에 인정받은 기능성은 아니지만 오메가3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겁니다. 염증 억제. 현대인들은 염증이 다 만연화돼 있잖아요. 그 염증이 다양한 그런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이 오메가3가 염증을 관리하는데 최고의 영양소이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이제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내면 네, 지방 조절 물질 합성할 수 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할 수 있고 LDL 산화도 감소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역할을 다한 세포도 제거하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염증을 억제하는데 꼭 필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 중요합니다. 근데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정말 세계 최고의 오메가3 지방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중금속 관리 기준도 식약처의 관리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는 기준 자체가 없는 그러한 환경 호르몬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0.002 피코그램만 검출되면 그 이상으로 검출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최고 품질의 오메가3입니다. 그다음에 대장균도 관리하고요. 살모넬라균도 관리하고 세균 관리까지 다 하는 거죠. 이제 다이옥신 같은 0.002 피코그램은 피코그램이 1조분의 1g이에요. 1조분의 1g이 피코그램인데 1조분의 1g에 0.002니까 이제 아주 작은 양만 검출돼도 안 된다라는 거죠. 뉴트라이트의 오메가3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철저하게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뉴트라이트가 자체 개발한 특허받은 천연 흡수제가 있습니다. 이 천연 흡수제를 사용해서 아주 적은 양의 그런 오염 물질도 다 제거를 하고요. 분자 증류 군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분자 증류 군법은 오메가3를 이렇게 추출할 때 낮은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오염 물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네, 온도를 좀 조절을 잘해가지고 제품의 산화를 억제하는 네, 최적화된 공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영양이 풍부한 그런 오메가3를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아쿠아셀 공법을 사용했죠. 그 드랍릿, 그러니까 물방울처럼 이렇게 이 작은 주머니 안에 오메가3를 함유를 하게끔 해가지고 네,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그런 최신 공법도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알파 리놀렌산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 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알파 리놀렌산 효과가 혈관 염증 지표 물질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알파 리놀렌산도 같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차별화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오메가3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메가3는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산은 산화가 잘 돼요. 그 산화가 잘 돼가지고 산화를 이제 억제하려고 항산화 영양소를 첨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E를 써요. 비타민 E. 그러니까 오메가3 안에는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어. 그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이유는 비타민 E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히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비타민 E 항산화 영양소가 함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적으면 이게 산화 방지를 잘 못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2020년도 자료인가? 우리나라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오메가3 제품의 비타민 E 함량을 조사한 결과예요. 그 보시면은 다른 제품도 쭉 있는데 비타민 E의 함량이 월등히 뉴트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가 월등히 높아요. 네, 39.2 알파 토코페롤 당량, 뭐 0.4, 0.5 이런 것도 있는데 39.2나 돼요. 제일 높죠. 그만큼 이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E를 최대로 이제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오메가3 밸런스의 그 비타민 E 함량인데 마린 오메가3는 더 많아요. 48, 48. 그러니까 어, 오메가3 밸런스 39.2, 48이니까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철저하게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타민 E 함량이 가장 높은 그런 또 차별성도 있다. 네, 이게 정말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혹자는 비타민 E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체내에 축적돼서 너 안 좋을 수 있다.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는데 비타민 E의 안전 섭취량은 하루에 540이에요. 540.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3 하루 섭취량의 48이니까 540을 섭취해도 안전한데 이거는 비타민 E의 함량이 높다라고 아까 그렇게 문제가 될 독성을 유발할 정도 높은 게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3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네. 그러면 네,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증 환자에 어떤 영양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신장 질환은, 신장 질환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사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양소나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 단백질, 세린 같은 필수 아미노산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과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권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과 신장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도 제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환자분이 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또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단백질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신장은 그 신장의 질병의 단계별로 뭐 어떤 단계에서는 단백질을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해도 되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돼.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단계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아니고 단백질을 제한해야 될 때도 있고 단백질을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병원에 치료 받으시면서 의사 선생님과 항상 이렇게 같이 논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때그때 상태에 맞게 단백질을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더 보충하거나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과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은 평소에 충분하게 좋은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말고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단백질은 제한한다. 비타민, 미네랄도 제한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간과 신장에 질환이 생기는 건 지방 때문에 질환이 생기는 거고 지방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단백질은 신장과 간에 부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유 때문에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을 제한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림에서 비필수와 필수 단백질의 교집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교집합 안에 있는 거는 원래는 비필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식생활 상태나 그다음에 그런 여러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이었는데 합성이 잘 안 되고 특히 뭐 성장기나 뭐 수술이나 뭐 그 부상에서 회복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한 비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원래는 비필수였는데 부족하거나 더 필요성이 더 증가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미노산들은 비필수이지만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집합에 나와 있는 그거는 원래는 비필수인데 지금은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토프로틴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는데 혹시 콩에 있는 렙틱 때문일까요? 어, 그 렙틱이 아니고요. 렉틴입니다. 렉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렉틴을 잘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 렙틴하고는 다른 거예요.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 있잖아요. 렙틴. 렙틴이 잘 분비가 되면 식욕을 억제하잖아요. 이게 이제 렙틴이고 렉틴은 렉틴은 이제 식물성 식품에 이제 몇 특정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또 어떤 그 뭐 단백질 유사한 성분인데 당 단백질 성분인데 얘네들이 렉틴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소화기에 그런 불편함을 유발시킨다거나 뭐 이런 불편함들을 유발시켜서 이제 렉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렉틴이 식물성 식품에 이제 그 콩에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식물성 식품들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렉틴이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 렉틴은 이제 우리 몸의 그 소화기 계통에 그런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단점이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
음. 그 렉틴이라는 성분이 그런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소화기관의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유익균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어떤 특정 식물성 식품 섭취하신 다음에 이제 불편함이 심하신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과일과 채소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게 오히려 이점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렉틴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이상균 섭취 의 변비 개선과 설사 개선 거의 없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민감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드시거나 그다음에 음, 식이섬유를 드시거나 공통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변비나 그 설사 개선의 기본 조건이에요. 네, 기본 조건. 그러니까 설사는 뭐 물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물을 계속 섭취를 증가시키셔 갖고 신진 대사를 정상화 시키셔야지 장 건강도 개선이 되고 설사도 개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에서 제대로 장 기능 못 하니까 장이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수분을 잘 흡수 못 하니까 이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가지고 수분 함량이 높아 설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설사가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 생기는 게 아니라 장이 그만큼 기능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선 프로바이오틱스와 이제 식이섬유를 같이 보충하시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식이섬유를 드시면은 이제 잘 뭐 개선 효과 안 나타나거나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 드시면 개선 효과 안 나타나거나 어떤 분은 같이 드시면 효과가 나타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에게 맞는 식이섬유나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아니면 같이 함께 드시거나 그냥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 나에게 맞는 그런 소화기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딱 적합한 그러한 영양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써주셨네요. 렙티가 렉틴이라고 써주셨고요. 뇌전증이 있는 경우 프로틴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뇌전증은 이제 뇌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신경에 이제 정기적 이상, 일시적인 정기적 이상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게 뇌전증, 이제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 뇌전증, 어감이 안 좋으니까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진 않고 그냥 뭐 뇌졸중의 어떤 그 부작용, 아까 뇌졸중의 그 사이드 이펙트로,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뇌 수막염 같은 거 생겼으면 그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천적으로 이제 그런 뇌신경세포의 이상 그 뇌신경세포의 신호의 이상 증식,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갑자기 막 과다하게 막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 뇌졸중이 생기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프로틴의 섭취가 뇌전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버 비치는 어린아이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식이섬유가 이제 수분을 흡수하면서 지방, 콜레스테롤, 당분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기에는 또 지방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이제 당분과 지방만 흡착해서 배출하면 좋은데 우리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이제 이렇게 다 분해가 돼서 흡착시켜서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 비타민 미네랄도 흡착해서 배출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버 비치를 굳이 뭐 비만인 어린이가 아닌 이상 어린이에게 파이버 비치를 그냥 평소에 조금씩 먹는 건 좋은데 어,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섭취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 영양 그 이런 특별히 이제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성장기, 그다음에 이제 임신 수유기 이때가 영양소 필요한데 성장기나 임신 수유기 때 이제 영양소가 흡착돼서 배출될까 봐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 시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식이섬유가 결국 뭐예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네. 그래서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임신 수유기 때는 식이섬유가 필요하고요. 그때에는 채소의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식이섬유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루푸스, 그러니까 루스프라고 써요. 루푸스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루푸스겠죠? 네, 루푸스. 오타시겠죠?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현대 의학계에서 난제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기능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보다 자가 면역 질환, 제가 아마 그 마이크로바이옴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면역 기능이 너무 강하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 아토피 알러지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면역 균형. 음. 폐쇄성 폐기종. 그래서 이제 면역 균형의 관점에서는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폐쇄성 폐기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드시고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약을 드실 때에는 다른 영양 성분과 기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기량이 뭐냐면 약효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영양소의 흡수를 서로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영양소를 보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HDL 콜레스테롤 낮고 중성지방도 낮고 HDL 그는 많이 높은 편이고 총 콜레스테롤만 높아 경계에 들어가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HDL은 높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LDL은 낮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HDL도 너무 높은 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LDL, HDL 자체가 혈관을 돌아다니는 운반체잖아요. 이 운반체가 많아지면요, 혈관이 복잡해져요. 그 교통체증이 생긴단 말이죠.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HDL은 많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도 이제 그 고형분이 혈관 중에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체가 막힌다는 거예요. 차가 막히듯이 혈관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HDL 수치도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음,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좋은데 LDL 중성지방 낮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HDL 높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되니까 이제 식사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HDL이 많이 높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대사 때문에 그런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과일과 채소를 그럼 안 먹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HDL 콜레스테롤 높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주실 거예요. 그런 관리를 잘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음. 특별하게 우리가 HDL을 낮출 수 있는 그 영양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고 정상적인 식생활, 네, 물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동물성 식품 줄이시고 운동도 좀 같이 하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프로바이오틱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식생활과 생활 습관에서는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어, 치료적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 밸런스가 TG 제품인가요? 뭐 오메가는 TG, EE, RTG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메가3 종류가 TG는 제1세대, 그다음에 E는 이제 에틸에스터로 추출한 EE, 영어로 EE. 그래서 이게 2세대, 그다음에 RTG가 3세대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RTG 마케팅이 많이 진행되어서 RTG가 사실은 뭐 그렇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RTG가 뭐 생체 이용률이 높다, 함량이 높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RTG가 최신 공법이기 때문에 또 RTG 오메가3 생산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TG가 1세대인데 그럼 TG는 장점이 없나? 그런 건 아니고요. TG는 일단 뭐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TG의 장점은 뭐냐면
천연에 가장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생선 기름과 가장 가까운 게 티지예요. 그게 우리가 생선에서 생선 기름이 티지니까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는 게 티지를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태는 지금 전 세계의 오메가3의 기능성에 대해서 과학적 그 근거, 연구가 진행된 그 샘플 연구 시료가 다 99.9%가 이 시료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의 그런 유용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안전성이 검증된 게 이라는 거예요. RTG는 최신 공법이고 생체 이용률이 높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RTG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중에 나와 RTG라고 얘기하는 제품들이 비용이 싸요. 근데 이거는 다 RTG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RTG가 조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TG에 너무 그렇게 확 꽂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RTG 마케팅을 안 해요. TG도 좋고 EE도 좋고 RTG 좋다.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니까 나머지 제품들 정리해서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